타일 공사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LB3 같은 경우는 그 도기질 타일이 이제 운영할 예정이 있으면서 그 LB5 이상부터 지금 타일 공사들이 있습니다. 5, 7, 9. 5 같은 경우는 지금 600에 600 포슬레인 타일, 그리고 7 같은 경우는 300에 600 그것도 포슬레인 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9 같은 경우는 600에 1200 타일 포슬레인 타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슬레인 타일이 그 제품의 품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가격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시공성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특히 이제 시공할 때 저희가 나중에 뭐 기구 설명드리겠지만 기구를 달 때도 포슬레인이 거의 그 강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길이 그 일반 저기 기사들이 세팅하는 공구들이나 길이들이 녹아버립니다. 그 타일의 강도를 못 이겨서. 그래서 물날을 사용한다든지 뭐 물을 뿌려가면서 길이를 계속 사용한다든지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보통 일반적인 세팅보다도 한 2배 이상의 시간이 더 들어간다는 부분들, 그리고 타일 작업 또한 도기질 타일보다도 아무래도 절단 부분이나 무게 부분이나 사이즈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들이 좀 더 많이 든다는 부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포슬레인 타일은 우리가 타일 중에서는 가장 흡수율이 낮고 밀도가 되게 충실한 제품이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대리점 주분들이 직접 자체 공사를 했을 때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한 20년 정도 전에 그 욕실을 그 폴리싱이나 포세린 타일로 시공을 해서 아파트에 좀 가치를 올리려는 그 셀링 포인트를 잡으려고 했던 건설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건설사들이 이 포슬레인을 들어왔으나 시공자의 그 접착제는 그만큼 따라가질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접착제는 이 포슬레인 타일 같은 경우는 흡수율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우리가 시멘트나 레미타를 사용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특히 멘트류의 제품들을 쓰게 되면은 이 접착제가 그 타일 성분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부분 때문에 추후에 다 떨어지는 현상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사를 한번 들어갔었는데 그 윗집 아랫집에서 다 와가지고 우리 집도 다 이 형태다. 그 포슬레인 타일이 아마 그 벽에서 하나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대형 사고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크게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 저희가 그 운영하고 있는 포슬레인 이 타일에서는 시멘트 떠붙임 작업은 절대 금한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접착제는 픽스류 제품들이나 에폭시류 제품들을 쓰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명심을 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전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쭉 보실 때 좀 중요한 부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이 한 10월 말쯤이고요. 좀 있으면 이제 겨울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타일 주위의 기온이 5도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시공 후 동해 입지 않도록 보양해야 됩니다. 이게 써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로 말씀드린다면은 타일 또한 그 타일을 접착하는 그 인테리어 현장에서 사실 5도 이상 떨어진다는 거는 거의 드문 일이죠. 왜냐면은 사람들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창호가 들어서게 되면은 그 집은 해당 집은 겨울철에 난방을 안 돌린다고 해도 윗집 아랫집의 영향으로 인해서 충분히 작업할 수 있는 온도는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타일이나 이런 마감재 같은 경우는 운반 과정에 이미 그 타일 자체에서 온도가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적인 온도들은 상당히 올라와 있으나 이 제품 자체는 온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양중을 하고 시간을 어느 정도 경과한 다음에 쓰셔야 됩니다. 바로 쓰게 되면은 언체로 그냥 굳어버리기 때문에 접착제가 흡수를 해서 경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접착제가 타일을 만나면서 얼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접착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물건을 받고 그래도 뭐 하루나 그래도 반나절 정도 있다가 그 상온에서 해서 온도를 좀 끌어올린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벽타일 시공에 따라 이거는 저희 직시공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스페이서를 사용해 가지고 일정 간격에 대한 줄눈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품질 기준을 표를 따라서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또 타일이 이제 커팅 타일 같은 경우는 대형 톱날로 절단을 하는데 그 톱날이 빠른 속도로 이게 적정 속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닭이 먼저냐 뭐 알이 먼저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타일을 대형 커팅 날로 커팅을 하는데 이 시간을 조절하지 않고 빠르게 생산량을 맞춰서 빠르게 되면 빠르게 절단되면서 타일들 그 톱날들이 조금 휘어가지고 타일 사이즈들이 조금씩 변모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커팅 타일이면은 사이즈가 동일했는데 커팅 타일 또한 사이즈가 뭐 0. 몇 미리 이렇게 좀 오차가 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당연히 그 몰드 타일 같은 경우는 그 몰드 타일 하나의 반죽 형태로 구워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타일마다 그 사이즈 편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최대한 타일들의 같은 동일 사이즈들을 같은 라인에 붙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너무 사이즈가 안 좋을 때는 타일은 어쨌든 소비자가 눈에 보는 마감재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마감재의 줄눈 라인을 1.2m 아니면 1.5m 그 시선에 가장 정확하게 맞추고 위아래로 찢어가면서 거기에다가 좀 사이즈가 안 맞는 타일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소비자가 이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줄눈이 좀 잘 보이게끔 하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타일 줄눈 그러니까 타일 나누기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죠. 그 현장에서 뭐 많이 쓰는 와리를 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일도 마감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는 시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이 이렇게 열었을 때 가장 크게 넓은 각도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 이쪽을 포인트로 잡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게 현장에서 이제 전문적인 타일 기술자들이 했을 때는 이 타일 나누기만 해도 한 30분 이상의 시간을 소요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이제 이쪽 라인으로부터 이렇게 한번 나눠보기를 시작하고요. 나눠보다가 해당 끝면에 너무 작은 쪽 타일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다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분할을 시킬 때도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도 양쪽으로 너무 쪽 타일이 나온다. 그러면 가운데에 온장을 붙여서 또 찢는 형태가 있고요. 이 형태가 안 됐을 때는 그러면 뭐 이쪽 오른쪽 방향에서 400을 띄워서 이제 얼마 정도의 치수를 띄운 다음에 진행을 할 때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제 시공이라고 하죠. 일반 그냥 저기 사제 시장에서 시공하는 형태들은 이러한 계산을 무시하고 몸이 편한 대로 이렇게 이 대각선에서 쭉 진행하다가 이 끝에 막 2cm 타일이 막 붙기도 하고, 특히 이제 벽에서 2cm 타일을 붙는 경우는 없을 건데 바닥에서 2cm나 1cm 이런 타일들이 붙는 그런 하자죠. 이게 하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 그 직시공 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관여를 해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5cm 이하의 타일이 붙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타일을 작업을 한 다음에 저희가 그 줄눈을 넣는 작업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타일에 줄눈을 집어넣을 때 지금 여기 제가 커서로 표기한 부분들, 이 모서리 부분들, 여기 모서리 부분들, 이 모서리 부분들, 이 모서리 내면과 그리고 문틀의 옆에 붙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수직 라인의 줄눈입니다. 기역자로 꺾이는 이 형태의 수직 줄눈, 문틀 옆에 있는 수직 줄눈. 이거는 본사 그 특기 시방에서는 넣지 않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리 어떤 물건이라도 신축 팽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기는 어떻게 보면 숨쉬는 공간을 둬서 타일들이 움직이면서 거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두는 겁니다. 저 공간들은 비워둔 채로 실리콘을 처리해 가지고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실측이나 현장 점검을 갔을 때 타일들이 깨지는 데를 보면은 보통 이런 끝에 그리고 문틀 옆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들이, 특히 문틀 옆에는 사람이 문을 열고 닫으면서 그 충격들이 타일이 바로 이제 타일 옆에 줄눈을 꽉 채움으로써 그 줄눈을 통해서
그 힘들이 타일로 전달이 됩니다. 문을 열고 닫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비어둔 채로 하면서 그 충격이 그쪽으로 전달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은 줄눈 매질을 놓으면서 묻는 정도는 상관이 없으나 일부러 채워놓지 않고 마무리는 실란트로 마감을 한다는 부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동에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예, 그 벽체 작업인 그 타일 공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타일 작업을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압착 공법이 있고요.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그냥 덧붙임 시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떠붙임 시공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떠서 붙인다 해서 떠붙임 시공이 있고요. 두 가지 형태에서 좀 크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덧붙임 공사에서 이 바탕면 평활도를 얘기하는 거는 공사 전 평활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덧붙임 공사를 하게 되면은 기존의 타일 면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픽스류나 이런 본드류의 제품들을 벽면에 펴서 바른 후에 타일을 붙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픽스류의 제품들에서 두께를 형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하게 왜 그러면 그 본드류의 제품은 두께를 형성할 수 없고 에폭시류의 제품들을 형성할 수 있느냐, 그거에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냐면은 픽스류의 제품들은 이 양생을 하는데 공기와 만나 가지고 양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두껍게 얘를 갖다가 픽스류의 제품을 이렇게 주먹만한 두께로 떠서 붙일 경우 이미 그 접착제의 표면이 그 피막 상태를 유지해서 안에 있는 접착제 성분이 굳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픽스류의 제품들은 떠서 붙이는 작업을 할 수가 없고 얇게 펴서 공기를 많이 닿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도기질 타일을 사용해서 도기질 안에 있는 그 미세 공간에 있는 기포들이 또 접착제에 공기를 공급을 해줘가지고 굳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픽스류 그 제품 본드류 제품들은 이렇게 떠서 붙이지 못하고 압착 공법을 써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압착 공법을 사용하면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욕실이 기존의 타일면이 별로 좋지가 않은 상태에서 압착 공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 면을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특히 그 커팅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커팅 타일은 그 표면에 그 끝단부가 거의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면이 틀어지면서 갈 때 그 수직의 단차 부분들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하자가 우려가 됐을 때는 타일을 그 상태에서 놔두더라도 떠붙임 공사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부자재는 에폭시로 떠붙임 공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지만은 요 기준에 있는 2.4m의 3mm 편차를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뭐 5mm, 1cm까지 편차가 나 있던 화장실을 본드류 제품을 통해 가지고 면을 잡는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에 또 설명드리면은 이제 이렇게 압착, 요게 저희가 뭐 패널이나 그리고 포슬레인 타일 쓸 때 계량 압착 공법을 쓰고 있고요. 지금 거의 떠붙임 형태하고 비슷하게 표면에다가 에폭시를 이렇게 도포를 해가지고 떠서 붙이는 올리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시멘트 그 떠붙임 공법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전 파트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시멘트 떠붙임은 도기질 타일만 해당이 됩니다. 포슬레인 타일은 이렇게 시멘트 떠붙임 공법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폭시류의 접착제와 그 시멘트 접착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물론 시멘트 접착제가 그 자재 가격으로는 저렴합니다. 근데 시공 난이성은 더 높습니다. 그 시공 난이성의 그 차이가 어떤 거냐면 에폭시 제품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에폭시는 그 주재와 경화제가 만나서 경화를 일으키는 반응을 올리기 때문에 경화 시간도 경화 시간도 좀 걸리긴 하지만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타일을 떠서 밀었을 때 수정 작업이 가능합니다. 밀고 다시 살짝 빼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멘트 몰타일로 떠붙임하는 공법 같은 경우는 얘네가 자체 현재 그 양생을 해도 양생 진행 과정 중에서도 이렇게 그 탄성이 아예 없기 때문에 미는 작업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먼 면에서 타일을 밀어 넣었을 때
혹시 힘이 더 들어서 더 들어가는 형태가 됐다 그러면 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거를 타일을 뜯어서 다시 접착제를 걷어내고 다시 시멘트에 그 접착제를 올려서 다시 밀어넣은 형태가 취하기 때문에 실제로 에폭시 작업보다도 시멘트로 떠서 붙이는 작업들이 훨씬 더 고난이도의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여기 떠서 붙이는 거나 계량압착 공법을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붙이고 났을 때 이후에 2.3m당 3mm 편차를 그 이내로 잡아야 되는 거를 표준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대로 덧붙인 공사에서는 기존 현재 면이 3mm 이내로 들어와야지 우리가 작업했을 때 그 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고, 계량압착이나 우리가 떠붙인 공사를 했을 때는 기존 면이 안 좋던 우리가 공사 이후에는 이 면을 기준시킬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시공비 부분들도 훨씬 비싸게 됩니다. 이렇게 요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닥 작업 그 타일 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일반 시방에서 표준 시방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바닥 타일 공사를 작업을 할 때는 현장 용어로는 쭈꾸미라고 하죠. 그 구배 몰탈 작업을 해가지고 바닥을 다시 드러내가지고 신축에서나 리모델링에서도 바닥을 다 드러냈을 경우에서는 그 구배 몰탈 작업, 쭈꾸미라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표준 시방 기준이 5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구배 기준이요. 그러니까 1m에 2cm가 밑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50분의 1. 근데 타일은 우리가 이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재질이 아닌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는 형태에서 구배 몰탈 작업을 하고 타일을 꺾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깊은 구배를 줬을 때는 타일의 모양들이 뒤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전시장에 왔을 때와 그게 우리 집에 설치가 됐을 때 조금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닥에서 좀 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장은 평평한 면에서 일자면에다가 우리가 타일을 붙이는 형태를 봤을 때와 바닥에 물매 그 구배를 줘가지고 타일을 꺾어가면서 붙였을 때 그 느낌이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군건설사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75분의 1까지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같은 경우는 한 100분의 1. 근데 최근에 뭐 100분의 1까지 떨어뜨려서 물이, 요즘에는 이제 화장실에서 아주 옛날 화장실에서는 뭐 화장실에서 별거를 다 막 물을 너무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물을 점점 줄이고 물을 쓰는 공간과 안 쓰는 공간의 구획을 점점 이렇게 분리를 하는 작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배가 점점점 얕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75분의 1 이상을 작업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 타일 공사 또한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 작업 형태를 나눌 수가 있고요. 벽체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배 몰탈을 해가지고 다시 구배를 잡는 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바닥에 타일이 붙여 있었을 때 그거를 건드리지 않고 그 위에다가 다시 시공을 하는 그런 형태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두 가지 공법이 나눠져 있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리점에서 그 가장 이제 소비자가 또 이거를 많이 하는 옵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닥을 그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바닥을 철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비자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 또 대리점주 분들은 나는 무조건 욕실 공사하면은 방수부터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닥 철거 작업을 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제가 이제 반대로 막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누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바닥을 철거하고 완전히 드러낸 상태에서 다시 방수 작업을 하고 타일을 까는 작업만 약 한 3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은 안 해도 돼야 될 공정에서 비용을 너무 많이 써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려서 그런 불필요한 공정이나 소비자도 손해고 대리점 주분들도 손해고 심지어 작업자들도 그 해당하는 작업들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힘이 들고요. 그리고 방수를 1차 방수라고도 2차 방수까지 하는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또 길어지게 됩니다. 방수를 하는 기간 동안은 또 아무런 작업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조금 참고로 했던 부분이, 그래서 제가 대리점 주분들을 직접 만나면 그런 인식 개선들을 좀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타일 또한 하나의 방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일 또한도
그리고 신축 현장에서 우리가 방수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보통 양생 시간을 상당히 길게 보유를 하면서 방수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인테리어에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짧은 형태에서 양생 시간도 원칙적으로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방수를 작업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제일 좋은 방수는 신축 때 있었던 방수가 가장 좋은 방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타일면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방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순서는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마감재가 물을 한번 잡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닥에 있는 그 쭈꾸미층, 구배물탈층이 한번 또 잡아주고 있고요. 그 구배물탈층들이 수분을 상당히 많이 빨아들입니다. 걔네들이 한번 또 잡아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포했던, 신축 때 도포했던 그 방수층이 또 물을 잡아주고 있고요. 또 그 밑에는 우리가 처음에 타설했던 슬라브층들도 그 콘크리트 자체로도 방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견디다 못해 떨어지는 것들이 이제 누수라고 하는데, 그 바닥 공사하면서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누수의 대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그 슬라브층이 크랙이 가서 방수층이 정말 깨져가지고 누수되는 형태는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누수가 많이 드러나는 형태들은 이제 하수관과 오수관이 관통하는 그 자리에서 누수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누수가 거의 90% 이상이 다 하수관, 오수관에서 발생되는 부분이고요. 그네들이 끝에서 그 유가라든지 아니면 양변기에 있는 플랜지들이 제대로 안착이 안 돼가지고 그 부분에 물이 떨어지면서 슬라브와 그리고 PVC 배관의 이질재의 그 틈으로 물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요 작업만 잘해주게 된다고 하면은 기존의 방수층을 굳이 건드리지 않더라도 소비자를 좀 만족시켜서 비용도 좀 절감해 줄 수 있고, 작업하는 사람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나 좀 제안을 드릴 수가 있는 게, 기존의 타일 위에다가 덧붙임 시공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바닥에 압착 시멘트라든지 그리고 또 새로 까는 그 타일 두께 때문에 바닥면이 보통 뭐 10mm에서 15mm까지도 더 올라오게 됩니다. 기존에 나는 그 소비자가 그렇죠. 이제 기존에 나는 화장실을 들어갈 때 슬리퍼가 걸리지 않았는데 이거를 덧붙임 시공을 해가지고 바닥이 올라오게 됨으로써 우리 집 슬리퍼가 갑자기 걸리게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클레임 아닌 또 클레임이 접수가 되곤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간단하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닥을 기존의 방수층을 건드리지 말고요. 구배몰탈층, 한마디로 쭈꾸미 위에 있는 타일만 걷어내고 다시 타일을 안착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그 30만 원 이상의 큰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좀 가볍게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작업자들도 그리고 소비자들도 비용을 좀 절감해서 그 시공도 쉽게 좀 진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소비자한테 안내할 수 있는 부분들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에서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바닥 타일만 걷어낸 상태에서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욕조 설치 부분은요, 여기 장표대로 한번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바닥에 이렇게 조적 벽돌을 깔아가지고 그다음에 반죽을 얹혀가지고 양변기를 얹히는 형태고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욕조는 지금 SMC 욕조 제품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크릴 욕조보다는 광택은 조금 덜하지만은 에이프런과 만나는 사이에서 삐걱거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SMC가 좀 더 견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잡아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욕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즈는 그 1750욕조와 그 다음에 1600 길이 방향입니다. 길이 방향 1750과 1606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폭은 750으로 동일합니다. 네, 그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뭐 1400 그 단변 방향 길이가 1400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1606조를 시켜야겠죠. 1750하고 1606조에서 그 뒷판을 자를 수 있는 그 사이즈는 한 20cm씩 정도만, 최대 맥시멈 20cm 정도 자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606조 같은 경우는 단변 방향이 1400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맥시멈까지 자르시게 되면은 욕조에서 앉았을 때 사람 머리가 벽 뒤에
이게 타일에 닿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미리 고지를 하시고, 운영하는 제품에서는 그렇게 절단해서 들어갔을 때 사람 머리가 좀 닿을 수 있다. 맥시멈으로 잘랐을 때. 그리고 20cm까지 자를 수 있다. 이 부분은 기억하시면 되고요. 옆에 측면 마감 에이프런 대신에 벽돌로 해가지고 타일로 마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옵션에 들어가 있는 형태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아까 이제 짧은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근데 저희가 운영하는 게 1750이라고 그랬는데, 우린 단변 방향이 1900이다. 그러면은 욕조를 나는 설치를 못하는 건가?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A프론도 똑같이 500에 그 1750이기 때문에 A프론 마감을 하게 되면은 이상한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A프론 대신에 벽돌을 쌓고, 욕조가 짧아진 구간까지 벽돌을 쌓아가지고 두 가지 형태를 할 수 있죠. 타일이 밑으로 내려가던가, 아니면 타일이 이렇게 올라탄 형태로 해가지고 확장을 해서 욕조를 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렇게 사이즈가 비규격일 때 그렇게 진행도 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